교재 214쪽 지질시대 그리고 뒷편의 진화까지 오늘 같이 진행합시다. 앞부분은 화학 이제 계산하는 거 화학 이제 마무리하고 생명과학 그리고 이제 지구가 같이 연기하는 파트입니다. 먼저 우리 지질시대라는 용어부터 볼까요? 지질시대. 지질시대는 우리 지구의 전체 역사를 칭해요. 어떤 특별한 시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구의 전체 역사를 칭합니다. 지구가 몇 살일 것 같아? 지구가 몇 살일까? 47. 47살? 46억인가? 46억 정도 됩니다. 잘 알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 지질 시대를 구분할 건데 구분하는 기준이 있어야겠죠. 46억 년 너무 기니까 구분을 해봅시다. 그럼 기준을 설립을 해야 되는데 기준은 화석이에요. 이외에 몇 가지 기준이 조금 사실 더 있는데 이제 지구과학 전공하면서 배우실 거고 지구과학 1 하면서 배우실 거고요. 기본적인 기준은 화석입니다. 왜 화석이 되냐면 화석은 생명체의 변화를 알려주는 지표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지질시대 사실 여러 개로 나눠져 있죠. 너네가 알고 있는 풀에서는 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지 않아? 나눠진 이유가 생명체에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눴는데 어떻게 나눠졌나 하고 이야기를 해볼까요? 가장 먼저 선캄브리아 시대입니다. 시대예요. 얘는 선캄브리아 시대. 그 다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고생대, 그 다음 중생대, 마지막으로 신생대 순으로 갑니다. 우리가 이 대체적인 기간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총 46억 년 동안 정리가 안 되고 46억 년을 나눴는데 얼마만큼의 시기를 차지한지 이야기해 봅시다. 자, 제가 쉽게 보여드릴게요. 40억, 40억. 그 다음 3억, 2억, 1억인데 정확한 시기를 유추하는 문제는 거의 출제되지 않거든? 근데 선지에 신생대만은 좀 특별하게 얼마만큼의 기간인지 정확하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0.66억 년. 자, 여러분 쉬우라고 43, 2, 1 이렇게 떨어지게 이야기를 했지만 신생대 같은 경우에는 1억 년은 안 됩니다. 0.66억 년 정도. 보니까 얘만 유독 길죠. 유독 여기를 시대라고 칭한 이유가 길어서 그래요. 길어서. 다른 친구보다 유독 길죠. 사실 1800년도에 고고학자 중에 한 명이 영국의 웨일스라고 하는 곳에 가면 캄브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 캄브리아 지역에서 약 5억 년 정도 된 화석을 발견했어요. 약 5억 년 되게 오래됐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정말 지구 최초의 화석인가 보다라고 해서 고생대의 맨 앞쪽의 기에 대는 여러 개의 기로 또 나눠지거든요. 여기 알고 주라기는 중생대 한 기예요. 백악기도요. 고생대 맨 앞기를 캄브리아 기라고 이름을 붙여줘. 아니? 마치 그게 최초인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한 20억 년 된 화석들이 발견돼. 그래서 이 최초로 점 찍어놨던 캄브리아 이전의 시기다라고 해서 선캄브리아라고 이름이 붙었고 기니까 시대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배가 기니까 시대다. 사실 분류 기준이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해요. 지구과학 1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룰 것이고 이 정도 이야기하고 갈수록 짧아졌다 하는 정도까지 기억합시다. 자, 그럼 우리 화석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이 화석에 이 생성 기준을 봅시다. 생성 기준. 화석은 첫 번째로 당연히 개체 수가 많아야 합니다. 개체 수가 많아야 돼요. 모든 생명체가 다 화석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특정한 조건에서 빠르게 매몰되면서 지각 변동도 받지 않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많으면 많을수록 화석이 발견될 확률이 높아진다. 두 번째, 단단한 부위가 있어야 해요. 단단한 부위가 있어야 해요. 그래야 긴 세월 동안 버틸 수 있겠죠? 부하되지 않고. 세 번째로 지각 변동이 거의 없어야 합니다. 화석의 생성 비법. 뭐 어려운 이야기 아니죠? 오늘 약간 힐링하는 단계인데. 화석 이야기 하니까 약간 제가 다른 이야기 좀 해보면 공룡의 갈비뼈 화석이 이렇게 발견된다고 해볼까요? 이 화석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공룡 갈비뼈 화석이 이렇게 붙여져 있대. 근데 이게 사실 대부분은요 공룡 갈비뼈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여기에 흙이 있었다. 흙 사이에 붙였다. 공룡 뼈 사이에도 흙이 이렇게 다 들어갈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 공룡의 뼈의 이 외부가 마치 어떤 통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 이 구성하는 물질의 변화가 일어나요. 예를 들면 여기가 노란색 흙으로 대체됐어. 근데 이 주황색 흙은 통에 담겨 있잖아. 아무래도 다른 부분이 대체될 동안 애는 단단한 통에 담겨 있으니까 대체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애만 혼자 주황색인 거야. 이걸 그대로 꺼내봐. 이게 화석이에요. 그러니까 내부는 사실 공룡 뼈의 원래 내부 모습이 아니라고. 여기는 광물들로 채워져 있어요. 여기에 화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화석이라고 하니까 친구들이 이런 뼈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뼈만 화석이 아니죠. 공룡 똥도 화석이죠. 맞아? 우리가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나무가 있었다라고 할까? 여기 티라노가 긁은 자국이 있다? 이런 것도 화석이라고 해요. 화석은 생명체 위에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생명체 어떤 흔적까지 한 번에 이야기하면 실제로 화석 내부는 그 생명체와 100% 동일한 모습이 아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화석의 종류 두 가지 이야기해 봅시다. 첫 번째, 표준 화석이요. 자, 이건 말 그대로 그 시대의 표본이 되는 화석이에요. 기준점을 잡아주는 화석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길 가다가 땅을 팠는데 여기 공룡 화석이 발견됐다? 그럼 이 지층은 중생대에 형성됐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 맞아? 그래서 표준 화석은 가장 첫 번째로 시대를 유추할 수 있게 해줍니다. 시대를 유추하게 해줍니다. 자, 그러려면 조건이 있어야 돼요. 이 공룡이 묻힌 걸 보고 중생대인 걸 알려면 공룡은 딱 중생대에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종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종은 생존하는 기간은 짧아야만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자, 대신에 만약 공룡이 한반도에만 살았다고 해볼까? 그럼 한반도 지층에서 중생대를 찾을 수 있거든? 유럽에서는 중생대를 찾을 수가 없잖아. 공룡 화석 가지고. 맞아? 사실 표준 화석이라고 하는 게 생명체한테 뭐 이름표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 임의로 분류한 것이죠. 그래서 편하게 분류하기 위한 기준점으로 표준 화석을 놓은 건데 그러려면 서식하는 범위는 넓어야 합니다. 그래야 전 지구적으로 시기를 유추할 수 있겠죠. 시대를. 두 번째, 시상화석이에요. 시상화석은 시대의 상황을 알려주는 화석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시대의 환경이에요. 그 시대의 환경. 환경을 유추한다. 그 시대가 아니고 그 지층이 묻힌 환경을 유추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 제가 땅을 파다 보니까 화석 하나가 나왔는데 산호화석이에요. 산호화석. 그럼 뭘 알 수가 있냐면 이 지층은 바다가 있는 곳에서 형성됐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 지금 환경을 유추할 수가 있게 해준다. 그러려면 애는 생존하는 기간은 종의 관점에서 생존하는 기간은 길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 산호가 고생대에서만 살았다라고 한다면 우린 고생대의 바다만 알 수 있는 거야. 그죠? 중생대의 바다는 어떻게 쳐질 거야? 불리하겠죠. 그래서 시상화석으로 삼는 것은 생존 기간이 아주 긴 친구. 고생대도 살았고 중생대도 살았고 신생대도 살았고 이렇게 기다란 친구들. 자, 대신에 서식하는 범위는
적어야 하겠죠. 한정적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예시를 들어보면 표준화석은 뭐 공룡 네, 이따가 저기 다른 것들, 다양한 것들 소개할 거예요. 공룡 뭐 암모나이트 이런 애들. 시성화석의 예시로는 고사리, 산호, 단골 손님이니까 꼭 암기하자. 고사리는요 따뜻하고 고사리가 묻혔던 것은 따뜻하고 습한 육지였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고사리는 따뜻하고 습한 육지에서만 자라거든. 산호는 따뜻하고요 얕은 바다에서만 생동을 하는 거예요. 얕은 바다. 산호화석이 발견되면 얕은 바다겠구나. 관련해서 그래프들도 나오는데 뭐 x축이 기간, 생존한 기간, y축이 범위라고 했을 때 여기에 체크된 친구들은 기간은 짧고 범위는 넓다라는 거거든. 특정 시기에만 살았으며 전지구적으로 분포했다. 즉 표준화석이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친구들은 시상화석이 되겠죠. 단 이 그래프를 외울 게 아니라 해석해야 돼. 왜냐면 축이 바뀌어서 나올 수가 있어. 만약 x축이 범위고 y축이 기간이었다면 애가 표준화석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래프 보고 그대로 한번 읽어보는 거야. 넣어가지고. 어려운 거 없죠? 우리가 이제 성간부리아 시대의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의 특징들을 다 따로 공부를 할 것인데 우리가 여기서 외워야 될 이 암기할 포인트들을 좀 짚고 갑시다. 자, 첫 번째로요. 그 시기에 번성한 생명체. 번성. 우리 지금 단계에서는 중생대는 공룡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번성하지는 못했지만 출현한 생명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번성하고 출현한 생명체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실제로 살았는지 그때 발견되는 화석은 무엇인가. 네 번째로 당시의 환경을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환경은 주로 기후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좀 따뜻했냐, 추웠냐, 빙하기가 있었냐, 없었냐 이런 이야기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수륙 분포. 지금은 5대양 6대주의 형태를 하고 있어요. 바다와 육지가 어떻게 분포하는가. 근데 당시에는 어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해보자고. 첫 번째 선캄브리아 시대로 갈까요? 선캄브리아는 이런 분류법에 따라서 뭐 다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면 너무 길어. 40억 년이나 되죠? 사건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선캄브리아는 딱 외워야 될 것들이 정해져 있어요. 자,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로 우리 최초의 생명체. 최초의 생명체가 생겨났겠죠.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했습니다. 최초의 생명체는 당연히 단세포였을 거예요. 단세포. 제일 간단한 구조를 가진 생명체부터 생겨났어요. 그래서 단세포, 세포 하나로 구성된 친구들. 근데 이 중에 하나가 누구였냐면 광합성 세균이요.
광합성 세균. 그럼 지금 지구에 제일 많은 기체가 뭐죠? 뭐야? 누가 제일 많아? 공기 중에. 몰라? 질소요? 질소지 78%. 두 번째는 산소죠 21%. 그럼 지구 최초에는 이산화탄소가 제일 많았다. 2번이 질소에서. 산소는요 단 하나도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지만 거의 없었어요. 정말 거의 없었어. 완전 바닥이었어. 산소 분자의 양이. 되니? 산소 원자는 당연히 있었지만 분자가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호흡에 의존하는 생명체는 살아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광합성에서 스스로 산소를 만드는 생명체가 등장합니다. 이걸 광합성 세균이라고 그래요. 자, 다른 말로 남세균 혹은 남조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남세균, 남조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사실 우리 통합학 두 번째 시간에 했었거든. 바로 이 친구들의 활약이 이어집니다. 이 친구들이 광합성하면서 산소의 농도가 증가하고요. 산소의 농도가 증가하다 보면 오존층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 오존층이 형성이 되고요. 오존층이 형성이 됨에 따라 자외선을 차단하겠죠. 그래서 자외선을 차단하고 육지로 진출할 발판을 만들어냅니다. 이 광합성 세균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건 약 35억 년 전쯤이에요. 그 정도로 유출을 하고 있는데 지구 역사가 46억이죠. 최초 생명체 탄생한 데가 10억 년 이상이 소요된 겁니다. 그럼 얘네가 어디에 살았겠니? 당연히 바다에 살았죠. 왜? 육지는 자외선을 차단할 수가 없어서 오존층은 원래 없었으니까 바다에서 생겨났어요. 바다. 여기 바다까지 기억하자. 그래서 얘네가 열심히 광합성합니다. 근데 얘네가 뭐 식물도 아니고 단세포 세포 하나로 된 세균이잖아요. 그러니까 산소를 만들어내봤자 많이 못 만들어내겠죠.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려요. 육지로 진출할 때까지는. 얘네가 탄생한 것은 약 지금으로부터 35억 년 혹은 30억 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산소가 실제로 육지로 의미 있게 발생한 시기는 25억 년이에요. 그러니까 얘네가 나오는 데까지도 10억 년. 산소를 좀 제대로 발생시키는 데까지도 한 10억 년 걸렸다고.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오랜 세월이 소요가 된다. 자, 그러나 아직 육지 진출을 하지는 못한 시대입니다. 오케이? 아직 육지 진출할 발판을 마련한 시기고 진출은 못해서요. 그래서 아직 바다에만 다 살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단세포 생명체인 남세균이 생겨났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진화된 형태인 바다에 다세포 생물이 번성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바다에서예요. 바다에서 육지로 아직 못 나왔다고 해서 육지로 아직 못 나와요. 육지 없어요. 육지 없어. 자, 그다음 화석. 자, 이번에 화석. 자, 두 가지 화석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 스트로마톨라이트예요. 스트로마톨라이트. 자, 얘는 놀랍게도 누구 화석이냐면 남세균 화석이에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냐? 세균이 화석을 만들어? 사이즈가 작을 텐데. 현미경으로 봐야 겨우 보일 텐데, 그죠? 세균이 이렇게 있다라고 할 때 세균이 점액질을 내뱉어요. 그러니까 콧물 같은 이런 점액질을 내뱉는단 말이에요. 끈적끈적한 거. 그러면 끈적끈적한 점액질 때문에 주변에 있던 광물들이 들러붙어요. 막 모래 같은 게 들러붙는다고. 그러면 약간 유의미한 사이즈가 되겠죠? 얼마나 컸을까? 얼마 컸어, 공준아? 이따만은 했을 것 같아? 5m 가까이 잡아요. 엄청 뭉쳤다는 뜻이겠죠? 어마어마하게 뭉쳐가지고
엄청난 크기를 형성을 했습니다. 저기 해안가 가면 유럽의 해안가 가면 보여. 지금 뭐 5m 있는 게 당연히 남아있지는 않고요. 지금은 뭐 작은 저기 진흙 위로 살짝 솟아있는 언덕 같은 느낌으로 형성이 되는데 사진을 보여주면 좋은데 남세균과 그 점액질로 인해서 주변에 있던 물질들이 붙었다. 두 번째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이에요. 자, 근데 이건 특정한 동물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에디아카라는 사실 지명이에요. 어떤 지역에 살아있던 생명체들의 화석을 뭉뚱그려서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이라고 이야기해요. 교재 뒷페이지 2번 넘겨보면 219쪽인가요? 제가 일단 화석 그림들 다 보여드릴게. 219쪽에 보면 가 그림 있죠? 가. 219쪽에 자료 3번 가 그림 보여요? 그게 삼캄브리아 시대의 모습이거든? 좀 다양한 생명체들이 있죠? 물론 다 바다예요. 뭐 약간 해초 같은 것도 보이고 해파리도 좀 보이죠? 산호도 좀 보이고요. 산호처럼 생긴 친구도 좀 보이고. 자, 이런 동물들이 뭉뚱그려서 화석으로 발견된 걸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이라고 부른대. 그죠? 자, 환경이나 수렵공포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면 너무 길어서 계속 변해요. 계속 변해. 전체적으로는 좀 따뜻했는데 초반에는 따뜻한 편이었는데요. 40억 년이니까 초반 후반의 의미가 많이 여기 퇴색되는데 초반에는 따뜻한 편이었는데 조금씩 식다가 빙하기도 좀 오고요. 계속 저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된다. 제일 중요한 건 광합성 생명이다. 자, 두 번째는 고생대예요. 고생대입니다. 고생대. 고생대 가장 처음 기가 아까 제가 캄브리아기라고 했죠. 캄브리아기 때 어마어마한 종의 생물종이 탄생해요. 우리가 그 캄브리아기 대폭발이라고, 화산폭발 아니에요. 캄브리아기 대폭발이라고 하면서 엄청난 종류의 생명체들이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제 육지로 나올 발판이 이미 완료가 됐거든. 형성이 다 됐거든요. 그럼 첫 번째로 뭐가 번성했는지 이야기해줘야겠죠. 제가 저 분류 5가지 분류 체계에 따라서 기억하라고 했죠. 자, 바다에서는요 어류가 번성합니다. 이때 어류의 등장은 굉장히 다이나믹한 변화였어요. 왜냐면 척추가 생겨요. 척추동물이거든요. 어류는 척추가 생겼어. 무슨 뜻이야? 그 이전에 척추가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 아까 그림 봤죠? 해파리 같은 애들밖에 없었잖아. 그리고 이제 육지로 좀 나오는 친구들도 있어서 쌤이 예전에 이야기해줬는데 어류 중에 일부가 지느러미가 팔처럼 변화하고 폐호흡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바깥쪽으로 나갔다 들어왔다 한다 라고 했죠. 육지에도 살고 바다에도 살고 양쪽에 서식하는 거 뭐라 불렀어? 그렇죠. 잘 기억한다. 양서류가 번성합니다. 어류나 양서류. 아직 이 정도까지 왔구나. 우리 어느 정도 진화에 대한 이 뉘앙스를 제가 계속해서 드렸거든. 어류에서 조금씩 나와서 양서류. 완전히 육지에 적으면 파충류. 파충류 알이 깨지는 게 무서워서 알을 배 안에 넣으면 포유류.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했죠. 아직은 요 정도가 번성한 시기다. 그럼 우리 식물도 이야기해볼까요? 양치식물이 번성한 시기입니다. 양치식물, 양의 치아처럼 생겼어요. 양의 치아처럼. 이렇게. 맞아요. 고사리. 고사리 본 적 있어? 네. 고사리처럼 입과 입 사이의 간격이 좁으면 이파리가 길쭉한 형태의 양치식물이라고 불러요. 양의 치아. 나도 양 입을 열어본 적은 없어서 본 적은 없는데 양이가 이렇게 생겼대요. 그 다음 번성하진 못했지만 출현한 단계. 그러니까 양서류의 일부가 진화했죠. 일부가 진화해가지고 파충류가 됩니다. 파충류하고요. 동물은 파충류. 식물은 거시식물. 거시식물이
출현합니다. 육지로 나와서 그 중에 최초의 단계인 양서류, 양치식물은 번성했고 그것보다 더 진화한 형태인 이후 진화 세대를 거치는 파충류나 거시식물이 출현했다. 제가 진화에 대한 표현을 좀 조심스럽게 쓰고 싶은데 진화는 사실 어떤 방향성을 갖는 건 아니에요. 뒷편에서 자세히 이야기할 겁니다. 뭐 양치식물보다 거시식물이 항상 모든 면에서 우월한 건 아니야. 양서류보다 파충류가 우월한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시기 순으로 보면 양서류에서 파충류로 된 겁니다. 자, 이때 발견된 화성은 무엇이냐? 삼엽충. 삼엽충 유명하죠? 바퀴벌레 뒤집어 놓은 것처럼 생겼지? 그 다음 완종류. 완종류. 그 다음 방추충이라고 하는 세 가지 화석 암기해 주셔야 합니다. 완종류는 조개처럼 껍데기가 두 개가 있는 친구예요. 그리고 이 껍데기 바깥쪽에 다리가 나와 있어. 그래서 조금씩 움직일 수 있는 친구를 완종류라고 해요. 조개 조상발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생조개 조상발. 방추충은 뭐냐면 유공충이라고 하는 분류에 속하는데 유공충까지 들어가면 너무 복잡할 것 같고 그림으로 볼까요? 작은 돌멩이처럼 생겼어. 돌멩이처럼. 이건 뭐 딱 사이즈가 이만한 이것보다 살짝 클 수는 있겠네. 한 2cm 정도 되거든요. 좀 작은 거는 1cm 살짝 안 되고 많이 크면은 3cm? 이 정도 됩니다. 여기 방추충 생김새 대충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네 번째로 기후는 어땠는가? 온난했어요? 따뜻했습니다. 따뜻했어요. 너 왜 오늘 말이 없냐? 친구 없어서 그렇지. 온난했는데 빙하기는 있었어요. 빙하기가 있었습니다. 중간에 빙하기도 찾아왔었다. 근데 이게 막 엄청 큰 빙하기는 아니었어요. 소빙하기에 속하는 작은 빙하기들이 오면서 살짝 추울 때도 있었다. 다섯 번째 수력분포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판게아. 우리 판게아라고 하면 지금 우리 지구를 구성하는 판들은 다 흩어져 있죠. 막 이동하면서 흩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전에 지구과학 시간에 이야기한 뭐 유라시아판,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 뭐 태평양판 이런 여러 가지 판들 다 흩어져 있잖아. 그게 처음에 붙어 있었다고. 그걸 판게아라고 불러. 그럼 판게아는 어떻게 만들어졌는데요? 그 이전에 있던 이런 형태의 합쳐진 대륙을 우리가 초대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초대륙들이 흩어졌다가 뭉쳤다가를 반복하는 거거든요. 판게아가 형성이 돼요. 분리된 게 아니라 형성이 됩니다. 이 이후에 다시 찢어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판게아가 형성이 돼요. 이게 고생대 말기 때 일어난 현상이에요. 눈치 빠른 친구들은 눈치챘을 수 있어. 그럼 엄청 지각 변동이 크게 일어나서 뭐 폭발도 좀 하고 화산 폭발도 하고 지진도 일어났겠네요. 이게 고생대 대멸종의 원인이 돼요. 중간에 꽝 하면서 중간에 있던 바다도 다 사라지고 커다란 초대륙 하나가 만들어졌다. 자, 우리 세 번째 중생대겠죠. 중생대. 중생대에는 뭐가 번성했는가, 뭐가 출현했는가 이야기를 해줘야겠지. 자, 근데 뉘앙스가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고생대에 양서류가 번성했고 파충류가 출현했거든요. 그죠? 근데 이 파충류들이 양서류보다 육지에서 적응하기 훨씬 유리한 형태예요. 육지에 완전 적응을 했으니까. 근데 육지에서 번성한 건 양서류라고요. 육지든 바다든. 왜냐면 수가 너무 많아.
그리고 양서류 중에 일부가 파충류로 진화한 거죠. 처음엔 파충류 수가 굉장히 적은 형태였다고. 그러니까 얘네가 어깨를 못 펴고 다녀. 물론 오랜 시간 지나면 파충류가 생태계에서 우위를 점하겠죠. 근데 그게 되기 전에 고생대가 끝나버렸어. 어떤 느낌인지 알죠? 양서류 1000마리 있고 파충류 한 10마리 있는 상황이라고요. 근데 그때 대멸종이 일어날 때 아까 판기아 형성이 되면서 판들이 와르르 꽉꽉 막 다 부딪히면서 그 양서류가 쓸려 나가요. 1000마리였는데 한 20마리만 남았다. 파충류 10마리였는데 한 4마리만 남았다. 근데 이번에는 파충류 입장에서 보면 번식을 왕창할 기회야. 대멸종이 항상 나쁜 게 아니고 특정 종의 생명체들한테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양서류랑 균등하게 싸울 수 있는 기회를. 그럼 육지에서 번성하는 건 이번엔 양서류가 아니고 파충류죠. 잘 봐. 이전 시대에 출현한 애들은 다음 시대에 번성해요. 오케이? 이전 시대에 출현한 애들은 다음 시대에 번성해. 그러니까 여기서 번성한 친구들은 파충류예요. 그 식물은 덧씨 식물입니다. 얘네가 번성해요. 이런 인과관계가 계속 성립합니다. 사실 성칸브리 하시는 성립 안 해요. 여기서 번성했다고 어류가 양치식물이 번성했다고 해서 성칸브리 하실 때 만들어지진 않았어요. 네, 고생들 때 출현한 친구예요. 어쨌든 여기서는 출현한 게 번성을 했다.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에서는. 그럼 이 중에 일부가 또 진화하겠네. 파충류의 일부가 진화하겠네요. 포유류로 진화하겠네. 포유류. 그 다음 속시 식물이 출현한 시기예요. 우연의 일치인지 재밌다. 파충류는 알을 바깥에 놓죠. 거시식물은 씨를 바깥쪽에. 근데 출현한 포유류나 속시식물은 포유류는 자식을 안에, 속시식물도 안에. 그죠? 동물과 식물 아예 다른 메커니즘이지만 시대가 지날수록 일정한 방향으로 가고 있기는 하네요. 비슷한 방향으로.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죠. 사실 식물을 좀 많이 공부한 친구들은 거시랑 속시가 꼭 씨가 밖에 있냐 안에 있냐를 이야기하진 않아요. 뭐 식물 이야기만 하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음은 중생대 화성 이야기 할까요? 아까 이야기한 것들 공룡, 암모나이트 화성. 공룡화성, 암모나이트 화성 다 생김새 알죠? 공룡화성은 보면 알 것이고 암모나이트는 바닷속에 있는 저기 커다란 달팽이처럼 생겼죠? 교재 그림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기후는 어땠는가? 네 번째, 기후에 대한 이야기. 자, 모든 시기 중에 가장 온난한 시기입니다. 가장 따뜻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포인트. 가장 온난했는데 거기에 더불어 빙하기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중생대는 빙하기가 없었습니다. 빙하기가 없었대. 우리 중생대를 대표하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몰라? 뭐 여러 개 있겠지만 내가 좋아했던 둘리 디지몬 세대는 아니야. 디지몬보다. 근데 그럼 모르네요. 쟤는 비행기 타고 내려왔는데. 그래. 둘리 주제가 알아? 나 디지몬 살짝 이전 세대야. 2억 년 전에 빙하 타고 이렇게 시작했나? 야, 둘리 작가 되게 똑똑한 사람이야. 2억 년 전이잖아요. 딱 중생대예요. 그치, 공룡 이야기지. 근데 쌤 기억에 둘리가 방영된 게 1990 몇 년도였던 것 같은데 80 몇 년도 아니면 90 몇 년도거든요. 이때 당시에는 중생대에 빙하기가 있었다라고 생각했어.
공룡을 다 멸종시킬 원인에 대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빙하기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 메인 내용이 빙하타고예요. 주제가부터 나오잖아. 이제 그 우주 가가지고 저 아저씨 이름 뭐야? 홍길동인가? 고길동에 고길동이죠. 홍길동 딴 거. 고길동 아저씨랑 가가지고 빙하의 개체는 엄마 꺼내주는 이런 스토리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때는 잘 만들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틀렸다라는 겁니다. 왜 틀렸는지 알아? 그게 더 웃겨. 공룡 보면 공룡이 이렇게 구멍이 있고 부리부리하게 있었다고 해봅시다. 자, 이 공룡이요 2000년대 연구에 따르면 털이 있었다라는 게 발견이 돼. 그래서 이것도 수업하고 뭐 크게 상관없는 내용인데 좀 재미있게 공부하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때 당시에 개봉한 영화가 있어요. 쥐라기 공원이라고 해서 쥐라기 공원 알죠? 시즌 계속 나오니까 공룡들 이야기잖아. 쥐라기 공원의 감독이 요거를 찾아냈어. 공룡이 털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래서 이 CG로요 공룡의 털을 입히기 시작해. 근데 너네 쥐라기 공원 봤어? 털 있니? 왜 없는 줄 알아? 너무 귀여워서. 공룡에 털을 입혀놓으니까 너무 귀여웠다라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는 방영할 때 제거를 했다라는 재밌는 스토리가 있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천리학이 갑자기 왜 했냐면 털이 있으면요 빙하기가 왔더라도 완전 멸종하진 않아요. 한 1000마리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물론 훨씬 더 많았겠죠. 1000마리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한 10마리는 살아남을 수 있었을 거라고. 아니? 그럼 빙하기라고 하는 이 이론은 공룡의 멸종을 설명하기에 부족하다고요. 그럼 증거가 없어. 빙하기라는 증거가. 아니? 중생대는 빙하기가 전혀 없었다라고 유추하고 있어요. 지금 뭐 기온 분석 패턴도 그렇고 빙하기는 전혀 없었다. 이렇게. 자, 우리 5번째 패턴. 여기 수륙분포. 자, 아까 판기가 이제 붙었잖아요. 판기와 분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뭐 크게 4개의 판정부가 이렇게 벌어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뭐 예쁜 그림은 너무 떨어졌다. 이거 너무 벌리면 안 돼요. 거의 안 떨어졌어. 이렇게 밑에 작은 친구들도 이렇게 벌어지는 시기가 일어났다. 사실 이 대륙과 대륙 사이가 벌어져야 커다란 바다가 열리죠. 아직은 바다가 거의 없어. 태평양 조금 보이던 시절이에요. 지금 바다 많잖아요. 대서양도 있고 인도양도 있고 하죠. 그런 것들까지는 아직 없던 시기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겠네. 신생대죠. 자,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이전 시대에 출현한 애들이 다음 세대에 번성한다라고 했잖아. 다음 시대. 그럼 여기서 번성한 애들 알 수 있네? 그렇죠. 포유류하고 식물은? 그렇죠. 속시식물이 출현한다. 그럼 여기서 뭐가 출현하나요? 사실 여기서 어류, 파충류, 포유류 이런 커다란 단위에서의 출현은 있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포유류 외에 다른 단위, 커다란 단위가 출현하진 않아요. 종이 출현하죠. 같은 포유류에 있는 새로운 종. 포유류 하면 누굴 빼먹을 수가 없니? 당연히 인류를 빼먹을 수 없죠. 인류의 조상은 여기서 출현해요. 이거는 번성와서 인류의 조상이 출현한 시기다. 그래서 중생대 때 포유류가 출현했으니까 인류도 출현했나요? 인류 조상 출현했나요? 아니요. 저때 당시에 출현한 포유류들은 아주 소형의 포유류들이야. 뭐 토끼 정도 되는 애들. 토끼 정도 되는 애들. 신생대 때 인류 조상이 출현했어. 화석 공부할까요? 신생대 하면 빼먹을 수 없는 친구가 있죠. 매너드. 그 다음 화폐석이라고 하는 화석도 있어요. 화폐석. 화폐석은 외우기 좋아요. 화폐를 언제 만들었겠니 인류가? 중생대? 신생대겠죠. 화폐석.
화폐석 신생대 거다. 실제로 이름이 붙으니 화폐석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도 화폐처럼 생겨서 그래요. 교재 그림 보면 마치 동전을 뒤로 차르게 박아놓은 것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화폐석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생김새도 그림 한번 보자. 자, 기후는 어땠는가? 신생대 하면 또 떠오르는 애니메이션이 있어. 보이니? 레모드 나오는 기후는 흔하지 않나? 오, 아이스에이지 이럴 때만 신나. 아이스에이지 보면 아이스에이지 몇 가지 있죠 시리즈가? 3가지 있나요? 4가 개봉 예정인가요? 그렇다고 합시다. 왜냐면 빙하기가 4번 왔어. 그러니까 외우기 좋잖아. 아이스에이지 1, 2, 3, 4. 자, 사실 뭐 횟수까지 물어보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그럼 빙하가 녹는 시기도 있겠지. 빙하가 녹는 시기를 간빙기라고 하거든요. 간빙기는 3회만 옵니다. 신생대 간빙기는 3회밖에 없어. 그럼 이상하지 않냐? 뭐가 이상해? 마지막에 안 나와. 마지막.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뭐가 돼야 돼? 빙하기가 돼야 되죠. 근데 이게 빙하기, 간빙기, 빙하기, 간빙기 이렇게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게 아니고 빙하기 다음 빙하기가 또 올 수 있어. 소빙하기, 대빙하기 이렇게 나누거든요. 빙하기 다음 또 빙하기가 오고 그 다음 간빙기, 빙하기 이런 식으로 온 거야. 지금은 간빙기야 당연히. 오케이? 숫자 보고 지금 빙하기인가 하시면 안 되고. 자, 5번째로 수륙분포인데 당연히 현재 수륙분포가 형성이 되겠죠. 현재 수륙분포가 형성이 됐다. 땅덩어리가 좀 예쁘게 정리가 됐겠죠. 뭐 여기 거대하게 여기 대서양, 인도양 이렇게 열렸겠네. 바다들도 열렸. 드디어 대서양과 인도양이라고 하는 바다도 생겼다. 자, 지형 좀 기억해 주셔야 되거든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것 히말라야 산맥. 내가 판경기에서도 되게 강조했었는데 무슨 경기였죠? 충돌형 경기였어요. 유라시아판과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 사이의 충돌형 경계에서 생성된 겁니다. 그게 언제냐? 바로 신생대다라는 거야. 서로 막 멀어지다 보니까 부딪히는 일도 있었을 거 아니야. 그죠? 서로 막 부딪히기도 하고 하면서 히말라야 산맥 형성됐다. 바다 같은 경우에는 대서양, 인도양이 열렸다. 대신 이제 태평양은 좀 축소된 경향이 있어요. 태평양 좀 축소된 경향이 있는데 거기까지 됐고 지금과 비슷해졌다 하는 정도만 좀 기억합시다. 어려운 거 없지? 화학하다가 하니까 긴장이 좀 풀리는 것 같지 않아? 네, 다 중요해요. 화학 같은 변별력이 있어서 중요한 거고. 여기는 그래도 너무 막 웃으면서 막 그렇게만 가면 안 되는 게 암기해야 될 것들 당연히 암기해야겠죠. 사실 여기는 틀리는 친구들이 거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암기만 하면 틀리는 부분이 거의 없으니까 중위권 정도만 돼도 다 맞추거든요. 거의 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실수하면 안 돼서 꼼꼼히 암기하셔야 됩니다. 여기 파트 마지막 이야기 좀 할까요? 대멸종입니다. 얘네가 왜 끝났냐? 왜? 대멸종은 총 5차까지 있어요. 5차. 우리가 이 5차 대멸종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2개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고생대 말에 대멸종이에요. 고생대가 끝난 것. 이걸 이제 폐름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고생대 마지막 기가 폐름기거든요. 폐름기 대멸종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자, 얘는 가장 큰 멸종이었어요.
보통 한 생물종의 30% 정도의 변화가 있으면 대멸종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제일 큰 변화가 있던 시기야. 생물종의 수가 거의 절반 정도 줄은 시기입니다. 그러면 왜? 나 아까 이유 이야기했는데. 아니야요. 그렇죠. 판계가 어떻게 돼요? 그렇죠. 형성돼서 이거 낚시로 많이 나와. 분리라고 낚시 나요. 합쳐진 식이에요. 떨어진 식이가 아니고 합쳐진 식이다. 그럼 판계화 형성인데 이 판계화 형성이 어떤 영향을 끼쳤길래 그렇게 많은 생물들을 다 멸종에 이르게 했냐라는 거야. 이렇게 꽝 충돌하니까 가운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바다가 있었을 텐데 대륙이 떨어져 있으면 합쳐지면서 가운데 있던 바다가 사라지죠. 서식지가 사라지는 거야. 그쵸? 제일 큰 문제는 서식지 변화야. 그리고 내가 원래 해안가에 살고 있었단 말이야. 뭐 예를 들면 이런 데 살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가서 물도 좀 먹고 이랬거든. 근데 이게 합쳐졌다고 생각해봐. 갑자기 다 내륙이 돼버렸죠. 갑자기 내륙하니까 물 먹을 데가 없어요. 바닷물을 먹진 않는데 해안가에 접근할 기회가 없어지겠죠. 서식지의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이게 꽝 부딪히다 보니까 가스들도 많이 발생하겠죠. 기후 변화가 함께 찾아와요. 화산 폭발 같은 게 어마어마하게 일어났겠죠. 지진이나 화산 폭발 같은 게 기후 변화까지 같이 이야기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문제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고생대 대멸종의 원인 중 기후 변화가 있다. 친구들이 그래. 아닌데 판계의 형성인데. 이렇게만 가면 안 되고 연결지어서 갈 수 있어야 한다. 자, 두 번째 중생대 말의 대멸종. 중생대는 왜 끝났냐? 자, 아까 중요하다고 한 거 있어요. 끝난 게 뭐 때문은 아니다. 뭐 때문은? 빙하 때문은 아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중생대 말의 대멸종의 원인은 운석 충돌이에요. 과학자들이 새로운 원인을 찾아냈어요. 운석 충돌에다가 화산 폭발도 함께 찾아옵니다. 그럼 그 증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증거가 있는데 운석에는 이리듐이라고 하는 원소가 많이 존재해요. 그게 뭐요? 이리듐은 지구에는 거의 없는 원소거든? 근데 우리가 지층을 파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맨 밑에 공룡 화석이 발견돼. 그럼 공룡 발견됐으니까 이게 중생대라고 볼 수가 있겠네. 중생대의 지층인 걸. 그죠? 자, 그 다음 위쪽에서 메머드 화석이 발견돼. 그럼 신생대겠네요. 근데 이 중간이라고 한다면 중생대가 끝나고 신생대가 시작할 시기 아닙니까? 여기 중간에서 이리듐이라고 하는 원소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검출이 된 거예요. 그럼 유추가 가능하지. 왜 이 시기에 이리듐이 이렇게 많이 묻혔을까? 운석이 왔으니까. 운석이 부딪혔으니까. 됐니? 그래서 요 내용 나올 수도 있는데 요 지점을 이제 KPG 경계층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게 있구나. 지층 같은 경우에는 역전이 일어나지 않으면 공룡이 메머드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 있겠죠. 아래쪽일수록 시기가 오래됐음을 뜻하는데 물론 역전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지각 변동이 있어서 흔들려서 엇갈릴 수는 있는데 지금은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중생대와 실생대 사이에 이리듐이 많이 검출이 됐다. 운석이 와서 부딪혔을 것이다. 그럼 공룡이 왜 죽었을까? 왜 죽었니? 운석 맞아서 죽었어요? 그 화산재랑 그것 때문에 하늘이 가려져서 식물이 모자라서 초식동물이
주고 그 다음에 직분을 줘. 똑똑하네요. 우리 운석이 부딪히면서 이 재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요. 화산 폭발도 일어나면서 재들이 올라와서 하늘을 가리게 돼요. 태양 에너지가 들어오지 못하겠죠? 지구가 급격하게 식기 시작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생명체들이 점점점 죽어나가겠죠.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 뭐 그 외에 가설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사실 대멸종이라고 하면 딱 하나의 원인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거예요. 지금처럼. 우리 216종 마지막을 한번 보면 대멸종과 생물 다양성에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대멸종이라고 하는 건 어떤 생명체들을 멸종으로 이르게 하기도 하지만 다음에 등장할 생명체들한테 기회를 주는 개념이기도 하다. 그래서 오히려 대멸종은 생물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위에 그래프 보여요? 대멸종 일어나니까 훅 줄었죠? 특히 고생대 말, 페른기 말 대멸종에 훅 줄었지? 근데 다시 늘어났잖아. 그 이후에는 더 많아졌잖아요. 맞아? 자, 땅을 한번 밀고 새로운 친구들도 등장시키는 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몇이냐? 시계가 없네. 그냥 10분 쉬었다가 32분에 할게. 뒤에 갑시다. 우리 교재 문제 몇 가지 좀 보면서 실제 화석 생김새도 한번 보고요. 봅시다. 217쪽 한번 펴볼까요? 답은 여러분 찾으시고 제가 화석 그림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217쪽 가 볼까요? 가 이거 보니까 뭐처럼 생겼어요? 아프 모양. 화폐 모양처럼 생겼죠? 화폐석입니다. 화폐는 신생대에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신생대 화석이다. 나는 암모나이트죠? 암모나이트. 자, 다는 우리 아까 이렇게 자글자글처럼 생긴 방추충이 요겁니다. 방추충. 자, 218쪽 뒤로 넘겨볼까요? 가 그림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자료 2번에 가 그림 한번 보면 헷갈릴 수 있는데 가 그림은 산호화석이에요. 가는 산호화석입니다. 나는 뭐예요? 우리 아까 이야기했는데 그림도 그래갖고 고사리죠. 고사리. 양치식물 고사리. 다는 뭐죠? 사급충이겠죠? 라는 공룡. 보시고 뒤에 221쪽 한번 보세요. 자, 11번 문항 한번 볼까? 11번 문항. 221쪽에 11번 문항. 자, 기체들 이야기가 나와 있네. A는 점점 줄고 있고요. B는 늘고 있네. 이거 뭘까? A는 뭘까요? 그렇죠. 왜? 누가 출연해서 성캄브리아 시대? 남모시기가 아니고 남세균이 출연했죠. B는 산소죠. 그러니까 광합성 하니까 늘어난단 말이야. 근데 좀 이상하지 않니 얘들아? 지금 보니까 CO2가 줄어들고 있죠. 언제부터? 언제부터 줄어들고 있어? 처음부터 줄어들고 있잖아. 근데 산소는 늘어나고 있긴 한데 언제부터 늘어나고 있어요? 대충 한 25억 년 전부터 25억 년 시기부터 늘어나고 있죠. 야, 그럼 만약 이산화탄소가 줄고 있는 메인 원인이 광합성 세균이라면 산소가 늘어나는 25억 년 전부터 늘어났어야 되지 않을까? 25억 년 때부터? 그쵸? 근데 그 이전부터 줄었잖아. 그 다른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제일 많이 줄어든 원인은 해수의 용해되기 때문이에요. 물에 녹아서 그렇습니다. 물론 남세균의 역할도 있긴 하지만 물에 녹은 게 메인 원인이래. 그 원인을 증거를 우리가 이산화탄소가 줄어든 시기와 산소가 늘어난 시기가 다름으로부터 유추할 수 있다. 됐죠? 물에 녹았어. 적어야지. 자,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뒤로 넘겨서 우리 진화도 한번 봅시다.
왜 변이와 진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먼저 변이. 이거 진짜 별거 아닌데 의외로 틀려온 친구들이 많아. 왜냐면 변이를 대단한 것으로 생각해서 그래요. 변이는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얘는 개체 간의 같은 종 내에 개체 간 차이를 뜻합니다. 자, 우리 같은 종이에요. 인간이죠. 인간 아닌 사람 없죠. 인간이란 말이야. 자, 우리 인간에서 우리끼리 차이가 있어. 예를 들어볼까? 선생님 눈동자의 크기하고 시연이 거랑 다를 거야. 내 머리카락이 곱슬기하고 범준이하고 또 다를 거란 말이야. 맞아? 내 보조개 유무하고 승은이 보조개 유무하고 다를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가 전부 다 변이라고요. 아니, 대단한 게 아니야. 개체 간의 차이를 변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피부색 이것도 변이고 또 뭐 무늬 같은 것도 변이가 될 수 있고 뭐 사람은 무늬가 없지만 동물은 많으니까 또 뭐 보조개 이런 것들 사소한 것들 전부 다 변이에 해당한다. 그죠? 같은 종 내라면 변이가 발생한다. 변이에는 두 종류의 변이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비유전적 변이. 말 그대로 유전되지 않는 변이를 뜻합니다. 자, 그럼 얘는 왜 유전되지 않는 변이냐면 후천적으로 발생한 변이라서 그래요. 예를 들어볼까? 선생님 야구 선수라고 해볼게요. 내가 우완 투수야. 오른팔로 공을 계속 던져. 실제로 야구 선수들 팔 길이 비교해 보면 우리 투수들 던지는 쪽 팔이 더 길어요. 어깨가 더 길어. 야, 그럼 내가 자식 낳았을 때 내 아들도 태어날 때부터 오른쪽 어깨 먹으라고 할까요? 아니다라는 거야. 똑같이 태어나겠죠. 왜? 이건 유전자에 각인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유전자의 변화를 일으키는 특징이 아니고 후천적으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유전되지 않는다. 그래서 비유전적 변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내가 오늘 보톡스를 맞고 그래 손대는 싫어해. 맞고 왔는데 볼이 헬쓱해졌을 거 아니야. 내 자식도 볼이 헬쓱해요?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이런 걸 다 비유전적 변이라고 그래. 자, 두 번째는 유전적 변이입니다. 자, 이건 말 그대로 유전되는 거죠. 쌍꺼풀이 없다라고 할 때 뭐 배우자도 쌍꺼풀이 없다고 해볼까요? 그럼 자식이 이 쌍꺼풀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건 다 유전자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 것이죠. 유전적 변이는 유전자 때문입니다. 그럼 대체 왜 우리 유전자에는 차이가 발생하는가? 그 이유, 아주 중요한 이유인데 어디로 갈까요? 이 변이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두 가지 원인이 있고 첫 번째는 돌연변이에요. 돌연변이 역시 대단한 게 아니에요. 자, 사람 정상세포에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암세포가 될 수 있어. 별로 달갑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여러분 몸에는 지금도 암세포가 수도 없이 만들어져요. 하루에도 수천만 번의 돌연변이가 일어납니다. 사람 몸속에는. 근데 그걸 제거하는, 스스로 제거하는 기작이 있단 말이야. 사람 몸속에는. 아니? 야, 이거 암세포가 빨리 죽이자. 이런 기작들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서 제거되지 않은 그런 친구들이 바깥쪽으로 드러나는 형질의 돌연변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돌연변이 왜 발생하는데요? 돌연변이 크게 두 개로 나눠볼까요? 먼저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어요. 자, 이건 염기서열의 변화를 뜻합니다. 우리 DNA 내에 각인되어 있는 염기서열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AGC라는 유전자가 있다라고 할까? 근데 이 G가 갑자기 C로 바뀐 거예요. 우리 이거 사실 배웠는데 이런 거 전에 어디서 나왔죠? 와, 기억력도 좋아. 남모양적 혈구빈혈증이 대표적인 유전자 돌연변이야. 염기서열이 바뀌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 근데 염색체 돌연변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
그럼 사람의 염색체가 몇 개죠? 사람의 염색체가 몇 개요? 몰라? 42개야? 46개예요. 상동 염색체라서 23쌍이죠. 그래서 1번부터 22번까지의 염색체가 2개씩 있어요. 1번에 한 쌍, 2번에 2쌍 이런 식으로. 그리고 성염색체 2개 있고요. 근데 그럼 각 염색체마다 2개가 있어야 되거든? 근데 누군가는 21번 염색체가 3개 있는 거야. 이거 다운 증후군이에요. 혹은 성염색체의 개수가 이상할 수도 있어. 이게 X, X, Y가 될 수도 있어. 이건 클라인펠터 증후군이에요. 남성인데 여유증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여성적인 신체 변화가 많이 일어나요. 꼭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염색체가 이렇게 있었는데 윗부분이 잘려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됐니? 이런 모든 게 다 염색체 돌연변이라고요. 나중에 이제 생물학은 공부하면 알 수 있는데 염색체 돌연변이는 뭐뭐 증후군으로 끝나잖아요. 다 염색체 돌연변이에요. 다운 증후군, 뭐 터너 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 뭐 여기 뭐 슈퍼맨 증후군, 초여성 증후군 많습니다. 종류. 자, 두 번째 변이가 왜 발생했는가? 유성생식이에요. 유성생식. 자, 예를 들어볼까? 이게 아빠의 염색체다. 이게 엄마의 염색체야. 그럼 아빠가 정자에 자기 염색체 하나, 엄마가 자기 염색체 하나 전달하겠죠. 자, 봐봐. 여기 아빠의 염색체, 첫 번째 염색체는 대문자 A가 있어. 대문자 A는 쌍꺼풀을 만든다라고 해볼까요? 그럼 상동 염색체 위에 있는 이 대립 유전자는 스몰 a를 갖는다라고 해볼게요. 여기는요 엄마도 라지 하나 갖고 여기는 스몰 a 하나 갖는데 항상 이렇게 갖는 것은 아니에요. 항상 이렇게 갖지는 않습니다. 뭐 여기 B가 있다면 여기 라지 B, 여기 라지 B가 있을 수 있고 여기 스몰 B, 스몰 B가 있을 수도 있어요. 되니? 같은 위치에 있는 유전자 대립 유전자라고 해요. 중3 때 배웠습니다. 근데 이걸 아빠가 정자에 담을 거야. 근데 이거 2개 중에 하나를 담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2개 중에 하나를 담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합쳐질 거란 말이야. 그래서 다시 자식도 상동염색체 한 쌍을 갖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럼 아빠가 라지 B를 줄 것인가? 스몰 a, 스몰 b를 줄 것인가 결정하는 거죠. 물론 뭐 의지를 가지고 결정하는 건 아니고. 아빠가 이걸 준 경우에 쌍꺼풀이 있을 것이고 아빠가 스몰 a 주고 엄마도 스몰 a 주면 외꺼풀이 있겠죠. 되니? 이런 경우의 수가 발생한다고요. 왜 멍 때려? 멍 때릴 수 있지. 나도 이 시간쯤 되면 멍 때려. 이 시간쯤 되면 더 이상 내 머리가 수업하고 있지 않아. 손이 수업하고 있어. 나 종종 놀란다니까. 내가 뭐 하고 있었지. 사람 보면 23쌍이라고 했잖아. 봐봐. 이게 1번 염색체다. 이게 2번 염색체다. 이게 3번 염색체다. 이게 4번 염색체다. 이게 23개가 있는 거지. 근데 이 2개 상동은 살짝 달라. 여기 라지 A가 있을 수도 있고 이 스몰 A가 있을 수도 있거든. 봐봐. 정자에는 이 23쌍의 염색체 중에 23개만 담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럼 담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정자에 이걸 담는데 아빠의 세포 중에 염색체 중에 일부를. 그럼 이거 담을 수도 있고 이거 담을 수도 있죠. 경우의 수가 2개예요. 그럼 2번 염색체에도 이거 담을 수 있고 이거 담을 수 있죠. 경우의 수가 마찬가지로 2개입니다. 이게 23번까지 경우의 수가 다 2개씩 발생한다? 그럼 아빠가 만들 수 있는 정자는 이에 23제곱개예요. 너무 많아. 근데 정자만 필요한가? 얘 만들 때 난자도 필요하죠. 난자도 2에 23종입니다. 그럼 자식이 나올 수 있는 자식의 이 경우의 수는 2에 46제곱개예요. 무려 70조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같은 부모 아래에서 자식이 나오더라도 동일한 확률이 2에 70이 아니고 2에 46제곱 분의 1이라는 뜻이야. 그쵸? 사실 형제 자매 남매가
완전히 같을 수는 거의 없다라는 뜻이겠죠. 유성생식 같은 분모에서 나오더라도 변이가 나타날 수 있다. 그 원인은 생식세포를 재조합해서 주기 때문이다. 자, 그럼 우리 진화라고 하는 건 뭔지 한번 볼까요? 진화는 변이의 우리 세대를 거친 지속적인 변이가 일어나면 진화까지 이어질 수가 있어요. 진화까지.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여기 어떤 생선이 있다라고 해보죠. 생선이. 자, 여기 지느러미도 이렇게 있고요. 좀 개복치처럼 생겼는데, 자, 애가 하나 있네. 근데 애가 자식을 낳았대. 근데 약간의 돌연변이가 있었나봐. 그래서 지느러미가 살짝 길어졌거든. 네, 선생님 이거 개복치처럼 생긴 개복치라고 할까요? 자, 그럼 우리 애를 뭐라고 불러요? 개복치라고 부르지. 팔이 좀 이상한 개복치죠. 사람 팔이 좀 길다고 해서 사람 아니라고 부르진 않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변이가 한 번 일어났다고 해서 애가 팔이 계속 길어지진 않을 거 아니야. 변이가 한 번 일어났다고 해서 진화라고 부를 수는 없어. 근데 만약 이 어류가 내가 자식을 낳았는데 팔이 또 길어져? 그럼 봐봐. 그러니까 완전히 팔처럼 됐단 말이야. 그리고 뒤로 갔을 때 여기에도 뒷다리가 생겨나요. 이거 생선이에요? 아니죠. 그리고 얘가 폐호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육지로 나왔어요. 이게 생선이에요? 아니지.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 한 세대로 만족할 수 있을까? 아니죠. 아주 여러 세대를 거쳐야만 이런 변화가 일어나겠지. 그러니까 변이가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종이 달라지게 되는데 완전한 종분화가 일어나면 그걸 진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진화와 변이는 관계없는 게 아니에요. 변이가 쌓이면 쌓일수록 진화가 일어날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어떤 뉘앙스인지 알겠죠? 그럼 우리 진화를 설명하는 이론을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시다. 첫 번째는요. 용불용설이에요. 이건 라마르크라고 하는 과학자가 주장한 이야기입니다. 달리가 용불용설이야. 용불용설. 발음이 좀 그러죠? 맨날 용불용설 이렇게 하는데 용불용설이에요. 정확히는. 자, 이 용이 뭐냐면 사용하다예요. 그럼 용불용은 뭐겠어?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거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용불용설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사용하다 보면 발달한다라는 거야. 아까 우한투수가 오른팔이 발달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게 유전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기린이 목을 사용하니까 길어졌다. 그랬더니 자식도 길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기린 자꾸 위에 있던 열매 이파리를 뜯어먹다 보니까 길어졌대. 자식도 길대. 근데 우린 이거에 대한 답을 알아. 이거 맞아? 아니죠. 틀렸죠. 왜? 좀 과학적인 용어를 써서 이야기해볼까? 후천적으로. 이런 걸 획득형질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획득한 형질은 유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아까 우리 야구선수 이야기한 거랑 똑같지. 자식이 태어나자마자 오른팔이 길지는 않을 거라고. 그건 유전자에 설계된 내용은 아니거든. 그래서 용불용설은 틀렸다. 오류가 있다. 오류가 있다. 여기에 오류가 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등장하죠. 다윈. 이 다윈의 자연 선택설입니다. 다윈의 진화론 자연 선택설을 이야기해 봅시다. 자, 다윈은 주장해요. 뭐라고 주장하냐면 첫 번째로 다윈이 눈여겨본 시기가 언제냐면요. 어떤 한 시대가 끝났을 때, 고생대에서 중생대로 넘어가는 시기, 중생대에서 신생대로 뭐 넘어가는 이런 시기. 그럼 뭐 공룡이 좀 많이 살았는데 엄청 많이 죽은 시기. 여기에 초점을 한번 더 봐. 자, 그런 시기에 특징이 있어요. 제가 아까 대멸종이 오히려 기회를 주는 상황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대멸종은 죽은 애들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겠지만 살아있는 친구들 입장에서 보면요, 경쟁자가 제거된 상황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과잉 생산이 일어나요. 야, 경쟁자 없잖아? 그럼 번식을 굉장히 많이 할 수가 있다고. 애들을 순풍순풍 낳는다고요. 그제 읽은 책 중에 현대 사회에서 애를 많이 낳으면 미친 짓이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경쟁이 치열해서 그렇죠? 이제는 경쟁이 없잖아요. 순풍순풍 낳는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같이 함께 오는 게 뭐냐면요, 변이에요. 차이가 발생합니다. 무슨 생산? 과잉 생산, 과잉 생산 많다. 그래서 못생겼어요. 일단 공룡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제가 어떤 모태 공룡이라고 이야기해볼까? 자, 공룡 자식들을 많이 낳을 거야. 경쟁력 없으면 미친듯이 많이 낳았대. 이 첫째 공룡은요, 그래도 못생겼다고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좀 싸납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가 아주 발달하고요, 육식 생활을 하는데 최적화된 형태로 생겨납니다. 근데 둘째는 변이가 있겠지. 다르겠죠, 첫째랑. 변이가 좀 심하다고 해볼게. 이빨이 거의 뭐 양치신물이야. 거의 사람 이빨처럼 돼 있어. 자, 애가 육식 생활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셋째는 더해요. 이가 없어요. 셋째는 이가 없어. 이런 상황이라고 이야기해보자고. 근데 얘네가 살았을까 죽었을까 처음에? 다 살아요. 왜냐면 아까 이야기했는데 경쟁자가 없어. 이런 단계를 우리가 적응방산의 단계라고 하는데, 여러분 교과 과정에 거의 안 나와요. 학교별로 이야기하는 학교들도 있는데 거의 나오지는 않습니다. 적응방산의 단계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시기의 초창기를 보면요, 좋게 말하면 개성 있게 생긴 애들이 많아. 나쁘게 말하면 개판이야. 개판이야. 그죠? 그래도 살아남는다고. 왜냐면 경쟁자가 없죠. 첫째 공룡이요, 먹이 사냥을 잘해요. 얘는 이빨도 날카롭고 달리기도 잘해. 싸납게 생겼고. 그래서 먹이를 많이 사냥해. 둘째야, 너 사냥 잘 못하겠지, 이거 좀 먹어라. 셋째한테, 야, 너는 어떻게 내가 먹이를 주지도 못하겠다. 내가 좀 씹어서 줄게. 그 이유식 먹이듯이 먹였다고. 그러니까 얘네도 살아남았죠. 근데 이게 계속 누적이 돼봐. 과잉 생산이 누적이 되면 첫째한테 여유가 없겠죠. 지 먹고 살기도 바빠져. 그러니까 둘째, 셋째한테 먹이를 주지 못했죠. 못 줍니다. 그치? 그럼 죽겠지. 누가? 셋째는 죽겠죠. 100%. 근데 봐봐, 둘째는요 살아남아요. 애는 이빨이 있긴 하잖아. 육식에는 불리해. 어떻게 하냐면 풀이라도 뜯어먹는 거지. 풀이라도 뜯어먹고 살아. 그래서 우리 어떤 모태 공룡이 있다라고 할 때 이 모태 공룡의 첫째 자식은요 육식 공룡 쪽으로 진화를 합니다. 둘째 자식은 무슨 공룡 쪽으로 진화해? 소식 쪽으로 진화해야겠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진화에 대해 착각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게 무슨 디지몬인 줄 알아요. 저기 뭐야, 아구몬 진화, 그레이몬 진화, 워그레이몬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라고. 포켓몬도 아니라고. 진화라고 하는 것은 절대 한 갈래로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 갈래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A에서 B가 나오고 B에서 C가 나오는 그런 진화는 거의 일어나지 않고, A에서 B, C, D가 나오고 그 중에 살아남은 친구들이 하나의 종으로 태어난다고요. 오케이? 이런 걸 우리가 종 분화 과정이라고 그래. 종이 갈라졌죠. 되니? 그러니까 우리도 이야기하잖아.
박타임맨들 그런 쌤 원숭이랑 사람 중에 누가 먼저예요 이러던데 누가 뭘 먼저야? 원숭이의 조상과 인류의 조상이 같은 거죠. 공통 조상이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단계가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순서대로 쭉 가볼까요? 자, 변이가 일어났고 이렇게 서로 다른 개체들 사이에 생존 경쟁이 일어나요. 그럼 누군가 살아남겠죠. 꼭 하나만 살아남는 건 아니라고 해서 여러 개가 살아남아서 서로 다른 종으로 분화된다라고 했어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다윈이 뭐라고 불렀냐? 자연이 애를 선택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자연 선택이라고 합니다. 자연이 선택했다. 그러니까 자연 선택의 핵심은 이거예요. 생존해서 번식하겠다. 여기서 용어 정리를 좀 잘해야 되는데 요새 학교에서 이런 개념들을 많이 도입하거든요. 자연 선택은 생존해서 번식했다라는 거잖아. 그럼 왜 생존했는지를 설명하는 이론들을 또 가져와야 돼요. 방금 이야기했잖아. 애가 먹을만한 게 있으니까, 애도 먹을만한 게 있으니까. 근데 다른 이론들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 셋째가 죽은 이유는 번개 맞아서 그래. 셋째가 죽은 이유는 첫째랑 둘째는 서쪽으로 갔는데 먹이가 풍부했고 셋째는 동쪽으로 갔는데 먹이가 없어서 죽은 것일 뿐이야. 응? 혹은 어디 종교 개념을 도입해보면 어디 누구 신이 첫째랑 둘째를 선택했어.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 맞아? 그러니까 자연선택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다윈은 그 세세한 내용을 여러 가지 갈래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어떤 여지를 둡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연선택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적자생존이에요. 물론 그런 방향으로 살아남은 케이스가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의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적자생존이다. 적자생존은 적합한 환경에 적합한 개체가 생존한다라고 하는 자연선택을 뒷받침하는 이론이에요. 뭔지 알겠어? 둘을 거의 같이 묶어서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조금 달라요. 자연선택을 설명하는 가장 신빙성 있는 이론이 적자생존이다. 환경에 적합한 놈이 살아남았다. 정사실을 빨리 보내. 그래. 자, 그럼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이 자연선택 과정이 끝나면 종분화가 이루어지면서 진화의 단계에 들어서겠다. 이게 다윈의 자연선택설이에요. 그럼 우리 이 다윈의 자연선택설의 특징과 영향에 대해서 한 번에 정리해봅시다. 그럼 자연선택설이 다윈이 제창한 자연선택설 뭐 종의기원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도 있죠. 이게 100% 옳았을까요? 그건 아니었을 거예요. 오류가 많았을 겁니다. 수정되어야 할 내용들이 많아. 잘못된 예시를 든 경우도 많죠. 좀 편파적인 경향이 없다고 할 수도 없어. 물론 저는 이제 진화론이 거의 사실이다라고 믿고 있는데 그래도 이론이 완벽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다윈은 옛날 사람이잖아요. 정보가 부족했어요. 근데 아주 중요한 정보 하나가 부족했어. 첫 번째로요. 유전 체계를 설명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다윈씨, 그렇다면 왜 이빨이 날카로운 공룡의 자식도 날카로운 것이죠?
이렇게 물어본 거야. 당연히 대답을 못합니다. 왜냐면 이때 당시에 DNA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우리는 설명할 수 있지. 왜 보조개가 없는 부모 밑에서는 보조개가 없는 자식만이 나옵니까? 물어보면 부모의 DNA 유전자에 DNA 있는 유전자에 보조개 없는 유전자밖에 없으니까 자식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 근데 DNA라는 개념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당시에는 욕을 많이 먹었죠. 근거도 없이 그런다라고. 현재는 가능하죠. 자, 두 번째로 당연히 생물학 발전을 기여합니다. 이 파트에서 어떤 종교적인 이야기를 빼놓을 수는 없어요. 무교입니다. 종교 없어요. 이때 당시에 이 교회의 세력이 굉장히 강하던 시절이어서 그래서 우리 창조론을 어떻게 보면 대립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 진화론자들의 목이 걸핏하면 날아가는 상황이었단 말이야. 다윈이 주장을 하니까 그 전까지 이 연구에 대한 욕망을 숨기고 살았던 과학자들이 바깥쪽으로 막 등장해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인류의 조상의 화석도 한번 찾아보자. 인간이랑 어느 점이 닮아있고 어느 점이 좀 다른가 찾아보자. 이런 식으로 수면 밖의 활동들을 많이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꼭 생물학에만 기여했냐? 그것도 아닙니다. 다윈의 이론을요 다른 사람들이 막 갖다가 쓰기 시작해. 제일 많이 쓴 사람들이 누구냐면 경제학자들이에요. 자본주의의 영향을 줍니다. 이게 자본주의랑 무슨 연관이 있을까? 여기서 자본주의랑 관련 단어가 뭐예요? 적자생존. 적자생존 경쟁이겠죠. 응? 경쟁은 당연한 것이야. 경쟁해야 해. 그래서 적응한 친구는 살아남고 아닌 친구는 도태되겠지. 모두가 공평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긍정적 영향, 나는 긍정적 영향이라고 생각. 혹시 공산주의 친구는 없겠죠? 긍정적 영향이라고 봐야겠죠. 자, 근데 여기 꼭 긍정적 영향만 있던 건 아니에요. 우생학이요? 우생학이요? 우생학. 식민지배를 합리화하는 데 쓰요. 우생학도 알아? 똑똑하지? 자, 이거 다윈이 이야기한 건 아니야. 다윈이 이야기한 게 아니요. 서구 열강들이 자기들 입맛대로 왜곡해서 사용한 거예요. 흑인들 노동력 착취하면서 이야기했겠지. 뭐라고 이야기했을지 대충 감이 오죠. 너네가 착취당하는 건 당연한 거야. 왜? 환경에 적합한 건 우리니까. 하지만 그건 변이잖아요. 진화가 아니고. 하지만 그건 변이잖아요. 진화가 아니고. 변이가 그 진화는 아닌데 이 경쟁과 선택의 단계에서 진화 전의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한 거야.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겠죠. 그럼 너네가 뭐 적합하든지 우리가 적합하니까 당연한 거야. 이런 식으로 합리화하는 데 쓰였다는 거예요. 정말 잘못된 이야기죠. 이렇게 다윈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마치고 그 다음으로 제이가 지금 진화가 아니잖아 했는데 집에 가서 소진화, 대진화를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럼 저 과학자 몰라요. 네. 그걸 검색을 해보면 어려운 거 아니야. 검색을 한번 해보면 진화의 단계도 또 있어요. 그 다음 우리 자연 선택의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연 선택의 사례. 첫 번째는 전에 들어봤을 갈라파고스 군도에 대한 내용. 지명이에요. 갈라파고스 군도. 작은 섬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하는 지역입니다. 자, 여기에 새가 살아요. 핀치새가. 이 핀치새 부리의 모양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 섬, 2번 섬에 사는 이 핀칫의 부리 모양이 다르대요. 같은 핀칫색인데 부리 모양이 왜 다른가? 봤더니 첫 번째 섬에는요 식물이 단단한 씨앗을 가진 식물이 많이 자라요. 그럼 첫 번째 섬에 다양한 부리를 가진 핀칫새들이 있었을 텐데 부리가 딱딱한 친구들이 살아남았을 거예요. 그죠? 자연 선택을 당했죠. 두 번째 섬에 가니까 선인장이 많아. 선인장이 많으면 가시가 많이 나 있으니까 여기서 부리가 큰 애는 이 걸핏하면 이 가시에 찔리겠죠. 여기 애벌레가 기어다닌다고 생각해봐. 이 애벌레 사냥을 못한단 말이에요. 이때 유리한 애는 뿌리가 날카롭고 뾰족한 친구겠죠. 네? 이런 친구들이 더 많이 보였다. 왜? 이런 애들이 살아남았으니까. 길어진 게 아니고 이런 애들이 살아남았으니까. 그래서 이게 누적되다 보면 확실히 차이가 많이 발생했다. 자, 두 번째는 이 나방의 색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방의 색. 나방의 색들이 산업혁명 전후로 많이 변화했거든요. 산업혁명 이전에는 지으류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이 분포했어요. 지으류는 사실 하나의 생명체는 아니고요. 두 종이 함께 공생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에 분해자라고 하면 이제 유기물을 분해하는 친구. 얘가 어떤 영양소를 분해해서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친구한테 줘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갖고 있던 어떤 포도당을 분해해가지고 이산화탄소로 바꿔버린다고. 그걸 식물한테 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식물한테. 그럼 얘가 광합성을 해서 다시 포도당 만든 걸 다시 분해자한테 주고. 이렇게 같이 사는 친구들을 지칭하거든요. 실제로 식물은 아니고 균 단계인데. 근데 이 지으류가 뭔지 아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흰색이다. 그냥 생각하기 복잡하면 그냥 흰 곰팡이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지으류는 기본적으로 흰색이에요. 그러면 나방 역시 흰 나방이 더 많았을 겁니다. 왜? 포식자 눈에 안 띄니까요. 그죠? 근데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면서 이 지으류가 숲에서 많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검은 나방의 수가 더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하얀은 눈에 더 띄니까요. 이게 자연 선택의 사례입니다. 교재 226쪽에 보면 밑에 항생제 내성세균 국자 이야기 나와 있거든요. 제가 표현을 해볼까요? 시험에 거의 100% 출제되는 내용이니까 한번 짚고 갑시다. 자, 지금 실험 내용을 보면 제가 그냥 비슷하게 이야기할게요. 자, 이게 초콜릿이 있대. 맛있겠다. 주황색 초콜릿이 3개 정도 있다고 할까요? 그 다음 빨간색 초콜릿도 3개 정도 있다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요 녹색 초콜릿도 3개 정도 있대. 하나, 둘, 셋. 지금 칠판이 녹색이잖아요. 그 다음 뭐 하는 거냐면 여기서 눈에 띄는 걸 랜덤으로 제거하는 겁니다. 랜덤으로. 봐봐. 눈에 띄는 거. 일단 녹색 칠판 위니까 녹색은 눈에 잘 안 띄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대충 뭐 빨간색, 주황색 이거는 뭐 중요하지 않아요. 랜덤으로 제거가 되죠. 그럼 여기에 녹색이 3개, 빨간색은 하나, 주황색은 2개 정도 생겨났겠지. 그럼 잘 생각해봐 얘들아. 녹색 초콜릿 입장에서 뭐 그냥 녹색을 뭐 세균이라고 해볼까요? 녹색 세균 입장에서 이건 손해일까 이득일까? 손해도 아니고 이득도 아닐까? 녹색 세균 입장에서
3개에서 3개죠. 근데 이득이에요. 왜? 경쟁이 없어. 그렇지, 경쟁이 없어서 경쟁이라는 표현이 제일 중요하다니까. 됐니? 그리고 여기다가 얘네가 번식하겠죠. 근데 우리 이거 초콜릿으로 실험하는 거니까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 무작위 색깔을 추가한다라고 해요. 여기 3개가 제거되죠? 그럼 3개를 추가한다라고 해요. 그냥 뭐 아무거나 손에 집히는 대로. 그러면 빨간색 뭐 한 2개, 초록색 하나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겠죠. 맞아? 그 다음에 또 3개 제거해. 그럼 그걸 계속 반복해봐. 지워지지 않는 건 누구죠? 초록색. 초록색만 넣는 건 아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초록색도 어쨌든 들어올 테니까 누구 비중만 높아져? 초록색만 높아진다고. 그게 항생제 내성 세균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걸 세균으로 바꿔봐. 초록색이 아닌 애들은 내성이 없는 세균들이에요. 초록색에는 내성이 있는 세균입니다. 그럼 항생제를 한번 써볼까요? 내성 없는 애들이 죽겠지. 내성 있는 애들 입장에선 살판 났죠. 경쟁자가 없잖아. 그러면 결국 우리 몸 안에 내성 있는 세균의 비율이 어떻게 돼? 무지막지하게 늘어나겠죠. 야, 그럼 잘 생각해봐. 항생제 쓰는 게 우리 몸에 좋을까요? 안 좋아요. 기본적으로 항생제가 몸에 좋지는 않아. 이런 상황에서 왜? 내성 있는 애들만 결국 득실득실하게 되면 내성 있는 애의 자식은 내성이 더 셀 확률이 높거든. 그쵸? 그럼 내성 있는 개체도 많아지고 내성 자체도 세진단 말이에요. 당연히 안 좋죠. 그래서 항생제 사용할 때 조금 유의해야 되고 의사선생님들이 혹은 약사선생님들이 여러분한테 항생제 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중간에 멈추지 말라고 해. 왜냐면 애가 무적은 아니야. 예를 들면 쉽게 이야기하면 애가 항생제 한 방은 버텨. 2방은 죽어. 그럼 한 방만 쏘면 돼? 역효과라고. 그래서 항생제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약사는 아니지만 정해준 기간대로 꾸준히 복용을 해야 됩니다. 다른 약과 다르게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거랑 같은 실험이 어떤 벨크로 테이프 관련한 실험이거든요. 여러분 학교들 요거는 올리드 교재에서 주로 설명. 이거 미래엔하고 천재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나머지 학교들 미래엔 천재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비상이나 이런 데 보면은 벨크로 테이프가 나와. 여기 스티로폼 공이 있다? 얘는 벨크로 테이프에 안 붙는다? 근데 여기에 종이공이 있다? 종이공? 얘도 벨크로 테이프로 된 공이 있다고 해볼까요? 얘는 붙는다? 얘는 붙어. 그럼 내가 벨크로 테이프 찍찍이를 갖다가 대서 딱 붙여볼게. 그리고 좀 제거해볼게요. 그럼 제거된 친구들은 붙는 애들이겠죠. 이런 애들 일부가 사라지겠지. 또 반복해. 이것처럼 랜덤으로 넣어. 초록색 공은 붙는다고 해볼게. 제거가 된다. 흰색 공은 안 붙어. 그럼 이 흰색 공이 항생제 내성세균의 역할이죠. 그럼 이거 계속 반복하다 보면 결국 무슨 색이 늘어나? 흰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초콜릿이든 벨크로 테이프든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해석만 할 수 있다면. 뭐 내용 거의 다 했고요. 226쪽 위에 자투리 내용 정리 하나만 합시다. 결국 우리가 진화론을 이야기했는데 요새는 그래도 이 건전한 토론들을 많이 하는데 예전에는 되게 창조론자들하고 진화론자들하고 치고받고 많이 싸웠어요. 요새는 의식 수준이 되게 많이 올라가서 서로가 서로를 별개의 영역으로 보는 경향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신앙 공부하는 사람들도 과학 공부 많이 하고 과학 공부하는 사람들도 신앙 공부하면서 어떤 점에서 이제 완충점을 찾고 있는 상황인데 전에는 이게 되게 세게 치고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론자들이 진화론자들이 이런 이야기 하기만 하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증거 내놔. 근데 증거가 실제로 몇 개 있어요. 무슨 증거가 있냐면 대표적인 증거가 흔적기관이거든요. 사람의 꼬리뼈 있죠? 꼬리가 있나요? 원숭이 생각해봐. 꼬리뼈 있지? 꼬리 있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 사람과 원숭이는 공통조상을
가졌을 것이다 라는 거죠. 사람은 종분화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꼬리가 쓸모가 없으니까 점점 잘려져 나갔을 것이다. 그래서 흔적만 나가죠. 이런 걸 흔적기관이라고 해요. 흔적기관. 그 다음 배아의 상태도 그런데 고래의 배아를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사람 배아도 똑같이 생겼어. 그럼 이렇게나 서로 다른 두 종이 배아의 모습이 같다라고 하는 건 뭔가 공통적인 조상이 있지 않았냐라는 거죠. 그 심지어 이걸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공통 조상과의 가까운 정도를 조사하기도 했고요. 증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뭐 인간의 몸에 있는 뭐 도돌이 신경도 그렇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참조론자들이 한 발짝 후퇴했어요. 뭐라고 주장하냐면 그래 너네 말대로 A에서 B랑 C가 나오고 뭐 D가 나오고 뭐 그중에 B는 사라지고 C에서 뭐 F랑 G가 나오고 라고 해보자. 그럼 A는 어디서 나왔는데? 최초의 생명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최초의 생명체요. 오케이? 그건 아담과 이브가 만든 거야. 나는 거기선 더 양보 못해. 이렇게 가버렸다고. 그래서 화학자들이 그거에 대한 이론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화학 진화설이에요. 최초의 생명체. 과학자들도 이거에 대한 연구가 여기 뭐라 그래? 연구를 좀 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원시 대기랑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내요.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했을 시기에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막 암모니아도 넣고 질소도 넣고 뭐 산소도 넣고 뭐 수증기도 넣고 막 다 때려 부어. 산소는 사실 거의 안 넣었어요. 뭐 이산화탄소도 많았으니까 이산화탄소도 넣고요. 막 넣습니다. 원시대기랑 비슷한 성분들을요. 그리고 나서 뭐 하냐면 여기다가 번개를 꽝 내리쳐.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아미노산이 완성됐어요. 생물은 생물에서 비롯된 것이 맞지만 최초의 생명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화학 물질로부터 비롯됐다고요. 이게 실제 실험에 성공했단 말이야. 번개는 갑자기 왜 내리쳤나요? 원시 대기에 번개가 쳤을 테니까요. 만들어지는데 10억 년 이상 걸렸다며 10억 년 이상 걸렸는데 번개가 한 번을 안 맞았을까? 그래서 이 플라스틱 관을 해가지고 실제 실험했더니 합성이 돼버렸습니다. 물론 이게 100% 증거가 되지 못해. 그죠?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 뿐이니까.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맞을 수도 있다고요. 난 몰라. 혹은 아담과 이브가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 수도 있잖아. 그렇게 좀 안 통하면 안 될까? 제 말했는데 싸우지 좀 말고 좀 서로 좀 건전한 토론을 했으면 좋겠네. 두 번째로 심해 열수구 살고 있어요. 우리 바다 깊이 내려가면 뜨거운 가스가 올라오는 심해 열수구가 있어요. 근데 여기 주변을 조사해 보니까 작은 유기물들이 득실득실거려요. 예를 들면 핵산 같은 거, DNA 같은 거, 세포막 같은 거. 이게 득실득실하다고. 근데 그게 생물의 사체가 쌓여서 생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자연적으로 여기서 만들어졌다고. 그럼 여기서도 뭐 기체다, 뭐 원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기체에 포함된 원소들이. 그게 열수구에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에너지에 의해서 합성 반응을 하지 않았겠냐라는 거예요. 그 증거로 옆에 있잖아요. 물론 그래도 모르지. 진짜 생명체가 만들어졌는지까지는. 이 심해 열수구설이에요. 세 번째는 운석충동설입니다. 운석충돌설. 멕시코에 가면 위성 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커다란 운석이 박힌 흔적이 있거든. 근데 이게 너무 커다래서 주민들은 자기가 운석 구덩이에 살고 있는지도 몰랐어. 너무 커다라니까. 그래서 이런 운석들이 굉장히 많고 예로부터 부딪혀 운석들이 많고 그 운석 하나를 조사해 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아미노산이 발견돼요.
선생님 지구로 들어오면서 부딪힌 거 아니에요? 아미노산 생명체의 재료죠. 단백질 재료잖아. 근데 지구에 없는 아미노산이었어요. 지구에 없는데 아미노산인지 어떻게 하나요? 아미노산의 분자 구조랑 거의 똑같아요. 근데 끝에가 살짝 달라. 응? 우리 아미노산 20종 있잖아요. 20종. 20종이 기본적으로 가지는 골격은 다 가지고 있다고요. 근데 살짝만 다른 거. 이게 그럼 의미하는 게 뭐예요? 지구 외부에 우주에서 다른 생명체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그래? 그래서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지구에는 아미노산들이 무려 100개 이상이 발견이 돼. 그러니까 뭐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뭐 한 30억 년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완벽한 증명을 해내긴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다 가능성이 있는 이론들이다. 여기까지 하는 내용은 다 됐고요. 228점 문제 좀 볼까요? 자료 1번에 대해서 한번 봐봅시다. 자, 붉은색 딱정벌레의 무리 중에 초록색 딱정벌레가 돌연이 나타났다. 돌연변이죠? 돌연변이의 원인은 우연이에요. 아주 우연의 일치로 돌연변이가 나타났다. 자, 나는 털색 유전자가 부모랑 다르네? 그쵸? 이거 부모의 정자와 난자가 다양하게 조합됐기 때문이야. 지금 첫째는 약간 반반 섞인 것처럼 나왔지만 둘째는 완전 검은색일 수도 있겠죠. 이런 것을 우리가 생식세포의 조합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유성생식 과정에서 일어난 생식세포의 조합. 무슨 차이인지 알겠죠? 가는 돌연변이, 나는 유성생식. 자, 2번도 한번 답 넣어볼까요? 가에서는 차이가 나타났고 나에서는 털의 차이가 나타났대. 자, 이러한 차이는 모두 개체가 가진 뭐의 차이예요? 유전자의 차이다. 유전자의 차이. 혹은 뭐 DNA의 차이다. 이렇게 해도 괜찮겠죠? 자, 니은은 성질의 차이. 이거 뭐라 그래? 개체 간에 나타나는 차이? 변이라고 하죠. 별로 대단한 표현 아니라고 했어요. 자, 3번 볼까? 자, 기억보기 중요해요. 가와 나에서 모두 새로운 유전자의 출현으로 변이가 나타났다. 어때? 왜 틀려요? 나에서는 그렇지. 나에서는 새로운 게 나온 게 아니죠. 조합의 차이죠. 아빠가 뭘 줬고 엄마가 뭘 줬냐. 조합의 차이잖아. 새로운 게 출현한 건 아니라고요. 자, 니은 디귿은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뒤로 넘겨가지고 231쪽 한번 231쪽 8번 문제 한번 볼까요? 그림은 다양한 진화설에 따라서 생물 집단에서 일어나는 진화 과정을 모식적으로 나타났다. 자, 가보니까 녹색도 있고 주황색도 있네. 둘 사이에 뭐가 존재합니까? 변이가 존재하는 거야. 이거 변이에요. 이것도 변이가 존재한다. 니은 나에서 자연 선택되었다. 초록색 죽었고 주황색 살았네요. 당연히 맞네. 디귿 나 자연 선택이 일어나면 번식에 유리한 행주를 가진 개체의 비율이 증가하겠죠. 왜 줄어듭니다. 자, 233 쪽도 한번 볼까요? 고난도 문제 도전하기. 18번은 제일 많이 나오는 문항이거든요. 그래서 좀 체크하셔야 돼요. 18번. 지금 예시로 유전자 돌연변이 예시로 많이 나옵니다. 앞부분에서도 나오니까 체크하기 좋겠죠. 한번 쭉 선지 읽어보세요. 우리 전에 얘기했던 내용이랑 일치하는가? 기억하는가?
좀 읽어봤나요? 읽어보니까 적혈구 차이가 좀 있대. 원래 정상은 원반. 그 다음에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일어나면 난 모양을 가진다. 그래서 빈혈이 일어난다 라고 했네. 근데 쭉 읽어보니까 뒤에 재밌는 내용이 등장했는데 남모양 적혈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생존에 불리해요. 빈혈이 있으니까. 근데 말라리아가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남모양 적혈구가 더 많대. 그죠? 왜? 말라리아 저항성이 있기 때문인데. 그럼 이 선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 뭐예요? 형질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우세한 형질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되니? 모든 면에서 완벽한 형질이 있지는 않다고요. 됐어요? 그래서 적혈구만 봐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진화에 대한 내용을 계속 기존 선입견을 깨트려야 해요. 디지몬 진화 아니라고 했고 여러 갈래로 일어나고요. 오히려 뒤로 진화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시 원래의 형태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화라고 하는 건 어떠한 방향성을 갖는 것도 아니고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는 것도 아니고요. 단 현재 상황에서 조금 더 유리한 개체가 많아지는 쪽으로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 자, 그럼 18번 기록부터 한번 답 한번 찾아봅시다. 자, 적혈구 모양 차이가 유성생식의 생식세포 조합으로 발생할까? 물론 이게 쌍꺼풀, 외꺼풀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왜? 사람은 누구나 쌍꺼풀 유전자를 가질 수도 있고 외꺼풀 유전자를 가질 수 있거든. 근데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적혈구는 전부 다 정상이죠. 거의 다 정상이란 말이야. 한국에서 90% 이상이 정상이라고. 그럼 이건 조합으로 발생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미하는 게 뭐냐면 조합으로 발생하려면 아빠가 정상적혈구 유전자 좀 갖고 있고 뭐 남모양적혈구 유전자 하나 갖고 있고 엄마도 그래야 돼. 근데 기본적으로 다 정상적혈구만 있다고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 일단? 뭐가 있어야겠니? 돌연변이가 있어야겠죠. 일단 바뀌어야겠죠. 그래야 새로운 조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케이스에서는 적혈 모양 차이는 돌연변이가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생식세포 조합으로는 발생할 수 없습니다. 자, 니은보기 니은에서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 헤모글로빈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자연선택 되었죠. 말라리아에서 그 뒤에 나와있죠. 자, 디귿 생존에 유리한 변이는 환경이 달라져도 항상 생존에 유리합니까? 아니다 라는 거야. 아니다. 여기까지 하고 클리닉 마무리 된 친구들은 과제는 다 받고 들어가시면 되고 여기 시간표 꼭 가서 부모님한테 한번 보여드려요. 이 시간 잠깐만 나와 뭐 복살 당하고 있다.